북한에서 30년간 군 간부로 살았던 한 여성이 남한 나태에서 두부 하나를 들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총과 계급장으로 살아온 사람이 진열대 앞에서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유를 얻고 나서도 한동안 자유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과연 50평생 북한 군인으로 살았던 그녀에게 인천공항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성천강이 굽이쳐 흐르는 강가 마을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그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이랑 물놀이를 했죠. 강변에 늘어선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향 풍경이란 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가슴 한켠에 고이 박혀있는 법이잖아요. 어머니는 방직공장 노동자였고 아버지는 인민군 하사관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 많은 집이었어요. 명절이면 어머니가 두부를 손수 만들어 두부밥을 지어주셨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지금도 두부 냄새를 맡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 어르신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없는 살림에도 명절 하나만큼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던 그 따뜻함을요. 제가 군에 들어간 건 18살 때였습니다. 성군이 좋고 성적도 괜찮다고 인민군 장교 후보로 뽑혔죠. 솔직히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도 잘 몰랐어요. 먹고 살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시작해서 30, 40을 넘기며 하나씩 계급장을 달았고 50이 넘어서는 소장 계급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여성 장군은 극히 드문 일이라 주변에서는 대단하다, 훌륭하다 했죠. 평양 모란봉 구역 간부 아파트, 일반 중인들이라면 평생 꿈도 꾸기 힘든 곳에서 살았습니다. 외급이 끊겨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장마당을 전전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저희 집 식탁에는 쌀밥이 있었습니다. 고기도 있었고요. 겉으로만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등 뒤가 더 서늘해지는 법이더라고요. 간부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는 인사를 나눠도 진심으로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서로 얼굴을 보며 박수를 쳤지만 눈은 항상 상대방의 뒤를 보고 있었죠. 동네 이장님이 마을 전체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위에서 한마디만 하면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충성하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남편 광철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병으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2009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광철이는 저와 같은 군 정치부 소속으로 저보다 계급이 하나 높은 중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철민이가 어릴 때 아버지 목마를 타겠다고 떼를 쉬면 무거운 군복 차림으로도 꼬박꼬박 태워주던 사람이었죠. 그 광철이가 어느 화요일 아침 출근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회의가 길어지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군 정치부 부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허허 웃던 그 사람이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동무 남편 리광철 동지는 급성 심장마비로 어제 사망하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먼저 든 것이 공포였어요. 왜냐고요? 광철이는 건강했거든요. 불과 사흘 전에 함께 밥을 먹으며 철민이 군 배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얼굴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심장마비라니 48살짜리 멀쩡한 남자가 장례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못 봤어요. 유골 하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망 통보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6.25 때 전사하신 분들 유해도 못 찾아 평생 통곡하신 어머니들 이야기 들으셨죠? 저도 그 심정이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했을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없어졌으니까요.
나중에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철이가 회의석상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딱 한마디. 그게 화근이 됐다고 했어요. 반당 종파 분자. 그 낙인이 찍히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울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어요. 울면 의심받았고 슬퍼하면 남편의 죄에 동조한다는 눈길을 받았습니다. 철민이와 은별이 앞에서도 태어난 척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어디 갔냐고 물으면 출장 갔단다 라고 했어요. 그 거짓말을 석 달 동안 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건철아, 건철아 소리 없이 그 이름만 불렀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 자신만은 충성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체제가 한번 손을 뻗으면 그 손이 매 자식에게도 닿는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없어지고 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계급을 지키면, 열심히 충성하면 아이들은 지킬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회의 때마다 제일 먼저 박수를 쳤고 선전선동 문건도 밤새워 썼습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군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더군요. 철민이가 군에 배치받은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 정치지도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리철민 동무는 성분 문제로 특별관리 대상에 편입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당분자였으니 그 피가 흐르는 아들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성분.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집안 배경 같은 건데요. 북한에서는 그게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부모가 죄인이면 자식도 죄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 자손이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가혹하게요. 은별이는 더 참혹했습니다.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 북한에서 손꼽히는 이공계 대학인데요. 거기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성적도 좋고 제가 장군이니 당연히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도 안 알려줬어요. 한 달 뒤 은별이에게 내려진 배치 명령서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탄광, 석탄 캐는 탄광이었습니다. 25살짜리 제 딸이 탄광으로 약 한 알 구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탄광 먼지 속에서 내 딸이 일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이 때 어르신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한창 예쁘고 꿈마늘 25이 그 꽃 같은 나이에 갱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뇨. 저는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든 빌고 싶었어요. 해줄 수 있는 연줄은 다 끌어당겼습니다. 몇 년치 월급과 맞먹는 외화를 써가며 중간 관리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탄광 배치를 평양 인근 공장으로 바꿨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제가 장군이라 그나마 그 정도였지. 조금만 더 힘이 약했다면 그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평생 충성한 게 뭔가,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게 뭔가. 총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말을 쓰고 그들이 시키는 박수를 치고 그들의 거짓말을 퍼뜨리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게 별 4개짜리 계급장이었는데 정작 내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내보일 수도 없었어요. 분노도 감시당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분노를 가슴 깊이 꾹꾹 눌러 담으며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두 글자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외전적인 날은 2019년 봄이었습니다. 군 정치부 확대 회의가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제일 앞줄에 앉아 수첩을 펴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경위병 2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리 소장, 저와 같은 해에 계급장을 단 20회 넘게 알고 지낸 동료였는데요. 그 사람 어깨를 잡더니 그냥 끌고 나가십니다. 회의실은 순간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을 수첩으로 떨궜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리 소장은 그날 이후 보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로 걸어 돌아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복도 한가운데서 잠깐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어요. 리 소장과 나 무슨 차이가 있나?
남편도 그렇게 사라졌고 동료도 그렇게 사라졌다. 그렇다면 다음은 누구인가? 다음은 나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보관해 두었던 낡은 손수건 꾸러미를 꺼냈어요. 수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였습니다. 장군 생활을 하면서 외화 접촉이 있었거든요. 비상시를 대비해 조금씩 빼돌린 것들이었죠. 얼마인지 세어봤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꽤 큰 돈이었어요. 이걸로 세 식구가 국경까지 갈 수 있을까?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 며칠 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군에서 퇴역한 이 사람은 두만강 인근 지역을 잘 알았어요. 대뜸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려서 물어봤죠. 친척이 하나 있는데 중국 쪽으로 연락이 닿을 만한 사람을 아느냐고요. 상대방도 눈치가 빨랐습니다. 돈이 있으면 방법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이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철민이와 은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비밀을 지키면서요. 은별이를 먼저 만났습니다. 공장 쉬는 날 평양에 올라와서 밥을 먹는데 딸 얼굴이 많이 야유더라고요. 공장 일이 힘든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 눈빛이 꺼져 있었어요. 꿈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식사 후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방법을 찾아놨다. 믿고 따라와. 은별이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다가 이윽고 눈물을 글썽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이는 부대 면회일을 만났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저보다 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제 설명 없이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군복 가심에 달린 소장 계급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달기 위해 30년 넘게 살았는데 별 4개. 북한에서 여자로서 이걸 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별이 제 자식 하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급장을 떼어 손안에 꼭 쥐었다가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말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인으로 살았으니 긴장을 잘 다스릴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밤거리 가로등도 드문드문하고 겨울 새벽이라 더 적막했습니다. 저 도시에서 내가 평생을 살았구나.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물도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듯 군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사무실에 나가서 결제 서류 몇 건을 처리하고 동료들에게 함경도 지방부대 시찰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기 방문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편안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 차 안에서 저는 속으로 광철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아이들 데려간다. 살아서 잘 키울게. 어디 있든지 잘 지켜봐줘요. 함경북도 해령 근처의 약속 장소에 철민이와 은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딸은 진보다리를 꼭 껴안고 있었고요. 셋이 눈을 마주쳤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연결책이 데리러 왔습니다. 40쯤 돼 보이는 조용한 남자였어요. 오늘 밤 자정에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 절대 불 켜지 마시고 말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우리 세 사람은 허름한 민가 창고에서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겨우 창고라 얼마나 추운지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은별이 손이 얼었는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딸 손이 이렇게 차가운 걸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연결책이 문을 열었어요. 나가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내리는 한방눈.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어요. 눈이 내리면 발자국이 지워지고 손 찰 때 시야도 좁아진다고요. 도만강까지 걸어서 20분쯤 걸렸을 겁니다. 방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겨울이라 수위도 낮았고요. 하지만 저쪽 건너가 바른 나라라는 게 그 강 하나를 경계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결책이 낮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건너야 합니다. 10분 있습니다. 저는 철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반대편 손으로는 은별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강물이 발목 위로 차오르는데 뼛속까지 얼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아무 말 않고 셋이서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편 뚝에 발을 디딘 순간 뒤돌아 북쪽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평양이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관철이 무덤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리고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라 마음먹으면서. 중국 땅을 밟은 첫 느낌이 자유였냐고요? 아닙니다. 공포였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연결책이 우리를 낡은 트럭 짐칸에 태웠어요. 짐칸 바닥에 엎드려서 그 위에 포대자루를 덮었습니다. 쌀자루 사이에 사람이 숨어 있는 거죠. 트럭이 덜컹이며 달리는 내내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은별이가 옆에서 숨소리를 참는 게 느껴졌어요. 그 좁고 어두운 자루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평양에서 전용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쌀자루 밑에 숨어서 국경을 넘고 있다. 참 많이도 달라졌다고. 트럭이 멈춘 곳은 연변 조선족 마을의 허름한 민가였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60쯤 돼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였어요. 조선말로 들어오소 들어오소 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니 그제야 눈물이 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씩 내어줬어요. 철민이는 국수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날 중국 생활은 그야말로 숨고 또 숨는 날들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북한 비의부 요원들이 중국에도 들어와 탈북자를 추적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공안에 잡히면 곧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월북자, 납북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끌려가면 그냥 끝이에요. 북한에서 장군이었다가 탈북했다는 게 알려지면 저뿐 아니라 아이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밤에만 갔어요. 조선족 할머니 집 골방에서 2달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방 하나에 웅크려서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데서 숨바꼭질하며 놀던 생각이 나서 그때 그 애들한테 더 많이 놀아줬어야 했는데 싶었죠. 한 가지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 중국 공안 차량이 들어왔어요. 창문 틈으로 보이는 제복 차림 공안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할머니가 황급히 저희를 마루 밑 공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진짜로 마루 밑이었어요. 흙바닥에 엎드려서 새 모자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공안이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어요. 별 이상 없소. 라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그 할머니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 셋은 거기서 끝이었을 겁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나도 한때는 고향이 있었는데 고향에 못 가는 마음을 알기 때문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할머니도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이었던 거죠. 위험이 지나가고 나서 연결책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할 때가 됐다고. 한국으로 가려면 중국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어떤 길이든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왜 중국에서 곧장 가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중국 안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들어가도 받아주지 않아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려면 중국을 몰래 빠져나가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합니다. 태국에 가면 유엔 난민기구가 있고 한국 대사관에서 탈북자를 받아주거든요. 그 길이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루트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연결책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젊은 중국 조선족 남자였는데 말수가 없고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를 차에 태워 수백 킬로미터를 달렸어요. 중국 남부로 갈수록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그 따뜻함이 낯설었습니다. 북쪽 출신인 저한테는 열대기후가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라오스 국경 근처 산악지대에서 하룻밤을 새웠습니다. 정글 같은 덤불 속이었어요. 벌레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은별이가 처음엔 깜짝깜짝 놀라다가 나중엔 포기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어요. 우리 딸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국경을 넘는 순간이 또 고비였습니다. 라오스 국경 검문이
꽤 삼엄했거든요. 연결책이 미리 손을 써놨다고 했지만 그걸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민이한테 낮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하고 은별이만 뛰어. 철민이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행히 국경은 무사히 넘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 연결책이 처음으로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역할이 끝입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막막했습니다. 태국 이민국에 자수를 했습니다. 탈북자라고 밝히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유치원 비슷한 곳에 수용됐습니다. 이민국 시설이었는데 당연히 철찬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그런 곳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쪽잠을 자고 배급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아이들이 옆에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살아있으니까요. 몇 주 뒤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을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신원 확인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제가 장군 출신이라고 하니 처음엔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믿기 힘드셨겠죠.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송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철민이가 옆에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은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울지 않으려고요. 근데 결국 세 사람이 다 울었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셋이 붙어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살았구나. 드디어 살았구나. 2020년 초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처음 걷던 그 느낌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대로 떠오릅니다. 공항이 너무 크고 깨끗해서 처음엔 그냥 멍하니 걸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들렸는데 분명 한국말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티였어요. 은별이가 속삭였어요. 엄마, 저 광고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읽을 수는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라고 써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이 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데요. 거기서 3달 동안 남한 생활을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창피했어요. 저는 5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중 30년을 군 간부로 살았는데 20대 젊은이들이랑 나란히 앉아서 지하철 타는 법을 배우고 있자니요. 하지만 철민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여기선 아무도 엄마가 장군인 건 몰라.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말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맞아. 아무도 몰라.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처음으로 혼자 마트에 간 날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원을 마치고 임대 아파트에 배정받고 나서 혼자서 동네 마트를 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발이 또 얼어붙었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과자 종류가 한 벽 가득이고 라면도 수십 가지고 두부 종류만 5가지가 넘었어요. 저는 두부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시던 두부 생각이 나서요. 그 함흥 강가 마을에서 가마솥에 두부 쑤시던 어머니가요. 결국 두부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서 울어버렸습니다. 계산하는 아가씨가 놀라서 화장지를 건네줬어요. 자유가 뭔지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숨 쉬듯 당연하게 누리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한동안 자유가 무서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된다는 게, 보고 싶은 것을 봐도 된다는 게,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된다는 게 처음엔 이게 진짜인지 자꾸 의심이 됐어요.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50년이 넘도록 감시당하고 조심하고 검열받으며 살았으니까요. 철민이는 지금 대학에 다닙니다. 나이가 있어도 받아줬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후배들이랑 함께 어울려 다닌다고 합니다. 은별이는 미용 기술을 배워서 작은 미용실에 취직했어요. 손님 머리를 손질해드리고 나서 손님이 예쁘다고 해주실 때 그렇게 뿌듯하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탄광 먼지 속에 있었을 딸이 이제 사람들 머리를 다듬으며 웃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오는 분들 정착을 돕는 일이에요. 저처럼 북쪽에서 살아오신 분들, 말투도 다르고 세상도 달라서 얼마나 낯설고 무서우실지 잘 알거든요. 그분들 손 잡아드리는 일이 지금 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북에 두고 온 것들이 있습니다. 원철이 무덤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가서 한번
손이라도 쓸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적 놀던 상천강, 어머니가 두부 쑤시던 그 부엌, 아버지가 걷던 함흥골목. 그게 그립습니다. 그리움이 병이 되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제발 통일이 되시면 합니다. 어르신들, 분단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70년이 넘었습니다. 같은 말, 같은 핏줄인데 서로 오도 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 강 하나 건너면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오늘도 굶고 있고 오늘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 세상을 살았으니까 압니다. 저는 이제 장군이 아닙니다. 계급장도 없고 직함도 없습니다. 그냥 리순이, 두 아이 엄마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별 넷보다 이게 더 빛납니다.